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우리 국민 4명 중 1명이 앓고 있는 질환이 있다고 합니다. 바로 대사증후군인데요. 신진대사와 관련된 질환들을 함께 동반한다고 합니다. 또 성인병의 집합체라고 불릴 정도로 심각한 질환이라고 하는데요. 오늘은 이 대사증후군이 무엇인지 또 어떻게 치료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내과 전문의 백이탁 과장님을 모시고 대사증후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 대사증후군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요. 먼저 대사증후군이란 무엇인지 설명 부탁드릴게요. 예, 대사증후군의 의미를 알려면 먼저 대사의 의미를 먼저 알아야 합니다. 네. 대사란 신진대사의 줄임말로 인간이 몸 밖으로부터 섭취한 영양물질을 몸 안에서 분해 또는 합성하여 생명활동에 필요한 물질이나 에너지로 만들고 그 과정에서 생기는 모든 노폐물을 몸 밖으로 다시 내보내는 과정을 말합니다. 네. 그리고 이러한 대사활동이 장애를 받는 상태를 통칭하여 대사증후군이라고 합니다. 대표적인 성인병인 고혈압, 당뇨병, 복부비만, 콜레스테롤로 많이 알려져 있는 이상지질혈증 등이 대사증후군의 중요한 요소라고 하겠습니다. 네, 그렇군요. 이 성인병이 동시다발적으로 나타난다고 하니까 걱정이 앞서는데요. 이 대사증후군은 왜 생기는 건가요? 원인이 뭔가요? 대사증후군은 인슐린에 대한 우리 몸의 저항성 때문에 생깁니다. 인슐린이라고 하면 당뇨 주사 치료제로만 알고 계시는 분들이 많은데 사실 인슐린은 우리 몸에 정상적으로 존재하는 물질입니다. 네. 혈당이 높을 때 혈당을 떨어뜨리는 기능을 하는 호르몬으로서 췌장에서 만듭니다. 우리가 음식을 먹으면 장에서 소화되어 최종 산물인 포도당으로 존재하게 됩니다. 우리 몸의 세포들이 포도당을 에너지로 사용하기 위해 장을 둘러싸고 있는 혈관에서 포도당을 흡수합니다. 이 포도당이 우리 몸의 신진대사에 사용되기 위해서는 근육세포나 지방세포 안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포도당이 세포 안으로 들어갈 수 있게 문을 열어주는 것이 바로 인슐린입니다. 하지만 우리 몸의 세포들이 인슐린 저항성을 가지게 되면 세포의 문이 열리지 않거나 적게 열리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세포는 포도당이 부족하여 대사를 할 수 없게 되고 혈관에는 포도당이 너무 많아 여러 가지 부작용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대사증후군이 발병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밖에 과음, 과식, 운동 부족, 복부 비만, 스트레스, 유전적 요인 등이 복합적으로 대사증후군의 발생에 관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우리 몸에 인슐린이 문제라는 말씀이신데요. 그렇다면 증상은 어떤가요? 대표적으로 고혈압, 당뇨, 이상지질혈증, 그 밖에 복부비만, 통풍, 지방간, 동맥경화, 호르몬 장애 등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당뇨로 혈당이 높아지면 췌장에서 혈당을 낮추기 위해 인슐린을 무리하게 과생산시키게 됩니다. 우리 몸의 인슐린은 양이 한정되어 있으므로 나중에는 외부에서 인슐린을 주사로 맞아야만 혈당이 조절되는 경우도 생깁니다. 네. 또 그 과정에서 췌장이 너무 무리를 해서 췌장암이나 간암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또 혈관에 고혈당이 혈관 내 염증이나 응고를 유도하여 혈관이 좁아지면서 딱딱해지는 동맥경화가 일어나고 이로 인해 뇌출혈, 뇌경색, 협심증, 심근경색 등의 심뇌혈관 질환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네, 대사증후군은 증상이 다른 질병들로 나타나는 게 심각하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렇다면 진단은 어떻게 하나요? 미국 국립 콜레스테롤 교육 프로그램에서 발표한 대사증후군은 진단할 수 있는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네. 이 기준 중 3가지 이상이 해당되면 대사증후군으로 정의를 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허리둘레 남성 90cm, 여성 85cm 이상. 두 번째, 중성지방 150 이상. 세 번째, HDL 콜레스테롤 남성 40, 여성 50 이하. 네 번째, 공복혈당 100 이상. 다섯 번째, 혈압 130에 85 이상. 이 5가지 기준 중에 3가지 이상이 해당이 되면 대사증후군으로 진단할 수가 있습니다. 네, 이렇게 5가지 중에 3가지 이상이면 대사증후군으로 판명할 수 있다고 하셨는데요. 합병증으로 인한 걱정도 클 것 같습니다. 이 합병증에 대해서도 설명 부탁드릴게요. 콜레스테롤이 혈관 내벽에 쌓이게 되면 혈관이 좁아져 혈압이 올라가고 혈액순환이 안 되고 혈관 염증이 생깁니다. 이러한 변화는 우리 몸의 모든 혈관에서 다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손발의 혈관이 망가지면 손발이 차갑고 색깔이 파래지거나 보라색을 띠기도 합니다. 또 대퇴동맥이 좁아지거나 막히면 약간 걸어가다가 다리가 아파 걸을 수가 없고 가만히 서 있으면 통증이 좋아지는
간헐적 파행 등의 증상이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예. 뇌혈관이 망가지면 혈관성 치매나 알츠하이머병이 오기도 합니다. 회음부의 혈관을 침범하면 남자분들이 많이 걱정하시는 발기부전 같은 것들도 올 수가 있습니다. 눈이 침침해지는 망막병증이나 소변이 탁해지고 거품이 많아지며 양이 적어지고 화장실에 자주 가고 싶은 콩팥병증, 손발끝이 자주 저리고 톡톡 쏘는 말초신경병증, 여성 호르몬 장애로 인한 무배란, 불임, 비만으로 인해 코골이를 일으키는 수면 무호흡 증후군, 지방간, 자궁암, 유방암, 복부 비만으로 인한 관절통, 관절염도 흔한 합병증 중에 하나입니다. 네, 굉장히 다양한 합병증들이 있어서 걱정이 많이 되는데 이 치료는 어떻게 하는지 궁금합니다. 어떻게 하나요? 예. 일단 적절한 식이요법 및 운동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리고 본인 생활 습관에서 문제점이 무엇인지 바르게 파악하여 교정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술, 담배를 많이 하신다든지 아침, 점심을 거르고 저녁에 폭식을 하신다든지 운동을 전혀 하시지 않는다든지 예, 이런 경우가 있겠죠. 전문가와 상담하여 적절한 체중 감량 및 적절한 운동을 통해 좋은 체형을 만들고 전신 근육을 만드는 것이 큰 도움이 되겠습니다. 네, 우리나라에서 가장 흔한 질환이 당뇨병이잖아요. 이 당뇨병 환자들은 설탕뿐만 아니라 소금 섭취도 주의해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혈압이 높아져서 심장 질환으로 발병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라고 하던데 이 당뇨병이란 정확히 무엇인가요? 예, 우리나라에 굉장히 흔한 질환이지만 당뇨가 무엇인지 정확하게 모르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죠. 예, 당뇨병이란 췌장에서 분비되는 인슐린이 절대적으로 부족하거나 인슐린 저항성을 가지게 되는 상태를 말합니다. 쉽게 얘기하면 당뇨는 췌장이 조금 약해서 생긴다 이렇게 생각하셔도 큰 무리는 없겠습니다. 췌장에서 인슐린이나 글루카곤 같이 혈당을 조절하는 호르몬이 적절하게 분비가 돼야 되는데 그 호르몬이 불균형이 있을 때 당뇨가 오게 됩니다. 우리나라도 경제가 발전하고 생활 양식이 서구화되면서 당뇨병의 유병률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1970년대에는 1% 미만이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요새는 2012년 통계로 22%의 통계를 보이고 있습니다. 당뇨병 전 단계로 알려진 공복혈당 장애나 내당능 장애까지 합친다면 47%로 육박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굉장히 높은 수치네요. 네, 그렇습니다. 네, 경제 발전과 생활 양식의 서구화로 인해서 점점 늘어나고 있는 당뇨병. 정확한 원인은 무엇인가요? 예, 당뇨병의 원인이 뭐냐고 물어보시면 저희들도 굉장히 좀 당황스러울 때가 많습니다. 그런가요? 예, 당뇨의 원인은 아직 정확하게 완전히 규명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당뇨가 생길 수 있는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당뇨병에 걸리기 쉬운 유전적 체질을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사람이 당뇨병을 유발하기 쉬운 환경에 노출될 때 발생할 수가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당뇨병을 유발할 수 있는 환경인자로 알려져 있는 것에는 고령, 비만, 스트레스, 임신, 감염, 약물 등이 있는데 환경인자는 유전인자와 달리 본인의 노력으로 어느 정도 피할 수 있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네. 최근 들어 당뇨병이 급증하는 이유는 유전적인 원인보다는 과도한 음식을 섭취하거나 운동을 하지 않은 것으로 인한 비만증의 증가 때문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단 것을 많이 먹는다고 당뇨병이 생기지는 않지만 단 것을 많이 먹으면 체중이 늘어나서 비만증이 생기면서 당뇨병이 생길 위험성이 증가한다고 아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렇군요. 네, 어떤 병이나 좀 비만과 관련이 있는 것 같아요. 비만과 당뇨병이 관련이 있다는 말씀이신데 그렇다면 증상은 어떤가요? 예, 당뇨병에 걸리면 소변으로 포도당이 빠져나가는데 이때 수분을 같이 끌고 나가기 때문에 소변량이 많이 늘어나게 되고 그 결과 몸 안에 수분이 부족한 심한 갈증이 느끼게 됩니다. 또한 영양분이 몸에서 이용되지 않고 빠져나가기 때문에 피로감을 느끼고 잘 먹는데도 불구하고 체중이 감소하는 증상을 나타냅니다. 당뇨병의 가장 대표적인 증상으로 3다라고 부르는데요. 다음, 다뇨, 다식, 이것이 3다가 되겠습니다. 그 밖에 당뇨병의 증상으로는 눈이 침침하고 손발저림, 여성의 경우는 질소양증 등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혈당이 많이 높지 않은 경우는 특별한 증상이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 되겠습니다. 네, 특별한 증상이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하셨잖아요. 그럼 진단하기가 좀 어려울 것 같은데 어떻게 진단을 하시나요? 예, 당뇨병의 진단은 혈당을 측정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이때 혈당 검사란 손가락 끝에서 체열을 하는 전혈 포도당 검사가 아니고 정맥혈을 채취해서 포도당 농도를 측정하는 것입니다. 과거에 많이 시행하던 요당 검사는 당뇨병 환자에서도 음성으로 나올 수가 있고 당뇨병이 아닌 경우에도 양성으로 나올 수가 있으므로 당뇨병의 진단검사로는 부적절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현재 가장 널리 사용되고 있는 당뇨병의 진단 기준은 2011년에 대한당뇨병학회 진료지침에서 제시한 것으로 다음과 같습니다. 당뇨병의 진단 기준을 보시면 공복혈당이 126 이상일 때, 그리고 당뇨병의 전형적인 증상이 있으면서 임의혈당이 200 이상일 때, 그리고 75g 경구 당 부하 검사라는 어려운 검사가 있는데 이것이 2시간에 측정하였을 때 200 이상으로 체크가 될 때, 그리고 당화혈색소가 6.5% 이상으로 체크가 될 때 당뇨병이라 진단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러면 당뇨병은 어떻게 치료를 하시나요? 많은 환자분들이 잘 알고 계시겠지만 당뇨병의 치료에는 식이요법, 운동요법, 약물치료 등이 제일 중요합니다. 경도의 당뇨병은 식사요법과 운동요법만으로 효과적으로 치료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다음 단요 등의 증상이 있는 경우에는 대부분 약물치료가 필요하고 고혈당 상태에서 갑작스럽게 식이요법을 하거나 운동을 하는 것은 위험할 수가 있습니다. 전문의와 상담 후에 적절한 치료 전략을 세우고 서서히 혈당을 떨어뜨리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약물요법에는 경구 혈당 강화제와 인슐린 주사가 있는데 당뇨병의 종류, 환자의 상태, 합병증의 유무 등에 따라서 치료 약물을 선택이 달라지게 되겠습니다. 혈당이 장기간 적절하게 조절되지 못하면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혈관염이나 혈관병증이 와서 혈관이 막히거나 좁아져서 여러 합병증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또 혈당이 갑자기 상승하면 무기력, 의식 저하, 쇼크를 일으켜 심하면 사망에도 이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당뇨병 치료의 목적은 혈당을 정상적으로 유지하여 고혈당으로 인한 합병증을 방지하고 당뇨가 있더라도 건강하게 살 수 있도록 하는 데 있겠습니다. 네, 과장님. 다음으로 알아볼 합병증이 심뇌혈관 질환인데요. 이건 어떤 건가요? 심뇌혈관 질환은 허혈성 심장질환, 심부전증 같은 심장질환과 뇌졸중 같은 뇌혈관 질환, 고혈압, 당뇨병, 고지혈증, 동맥경화증 등 선행질환을 통틀어 말하는 것입니다. 심뇌혈관 질환은 암을 제외하고 우리나라 사망원인 1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단일 질환으로는 심장질환의 사망률이 가장 높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비교적 치료가 어렵지 않은 이 대사증후군과 이렇게 사망률이 높은 심뇌혈관 질환, 이 두 질환 사이에는 어떤 연관성이 있는 건가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대사증후군의 합병증으로 나타날 수 있는 질환입니다. 대사증후군은 심뇌혈관 질환처럼 그 자체가 큰 병은 아니지만 언제든지 여러 가지 합병증을 발생시킬 수 있는 시한폭탄 같은 존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따라서 미리 준비하고 치료하는 자세가 중요하겠습니다. 국가검진에서 간 수치가 높다거나 혈압이 경계성이라는 이야기를 들었다거나 콜레스테롤이 약간 높다거나 체중 조절, 식이요법이 필요하다는 이야기를 들으셨던 분들은 혹시나도 대사증후군이 아닐까 라고 진지하게 생각해 보시고 근처 병의원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네, 다음으로 알아볼 합병증은 지방간인데요. 굉장히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 지방간은 무엇이며 또 왜 생기는 건지 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상적인 간에도 지방은 존재합니다. 하지만 지방간은 간의 무게의 5 내지 10% 이상이 지방으로 되어 있을 때를 말합니다. 지방간 하면 제일 먼저 알코올을 떠올리실 텐데요. 네. 술을 전혀 드시지 않는 분들도 지방간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비만, 당뇨병, 고지질혈증 등으로도 지방간은 다수 발생합니다. 드물지만 피임약 등의 여성 호르몬, 스테로이드 성분의 약, 심한 다이어트, 수술 후 등에 나타나는 심한 스트레스로 지방간이 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지방간은 증상이 거의 없다고 알고 있는데 이 증상은 어떤지 또 진단은 어떻게 하시는지 궁금하거든요. 말씀 좀 부탁드립니다. 지방간 자체는 대부분 증상이 없어서 건강검진을 해야 알 수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드물게 오른쪽 상복부에 불편감이나 둔한 통증, 피로감, 무기력감, 허약, 식욕부진 등의 증상이 있을 수 있습니다. 진단은 간이 나빠지는
다른 원인이 없는지 확인하기 위해 혈액을 통한 간 기능 검사와 초음파 검사를 시행합니다. CT나 MRI 검사가 필요할 수 있으며 간혹 확진이 되지 않는 경우는 드물게 조직 검사도 시행합니다. 지방간은 간경화나 간암으로 진행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으므로 주기적인 검진이 필요합니다. 계속 음주를 하거나 비만이 심해지면 더 빨리 진행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네, 이 대부분 증상이 나타나지 않는 지방간의 경우에는 어떻게 치료하나요? 지방간의 원인을 제거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치료 방법입니다. 술이 원인인 경우에는 금주를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리고 술 때문에 부족해진 영양분을 보충해 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또한 금주와 함께 꾸준한 운동이 필요합니다. 비만이 원인인 경우에는 체중 감소를 해야 되는데요. 현재 체중의 10% 정도를 3 내지 6개월에 걸쳐서 서서히 줄여야 됩니다. 주의할 것은 너무 갑작스럽게 빼게 되면 오히려 지방간을 악화시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식이요법이 있겠는데요. 식사를 거르지 말고 세 끼를 잘 챙겨 드시되 한 끼 분량은 조금씩 줄입니다. 야식과 가식을 피하고 골고루 균형 잡힌 식사를 해야 되겠습니다. 기름에 튀긴 음식보다는 삶은 음식, 당분이 들어간 음료수보다는 물이나 녹차 종류를 드시는 것이 좋고, 음식물은 천천히 섭취하고 간식 또는 과식을 되도록 피합니다. 과식을 하게 된 경우에는 평소보다 운동량을 늘려서 에너지를 더 소비하도록 합니다. 운동은 지방간 치료에 도움이 될 뿐 아니라 혈압을 내리고 혈중 콜레스테롤을 감소시키며 혈당도 내리고 뼈와 근육을 건강하게 해줍니다. 전신적인 스트레스를 또 해소시키는 효과가 있어서 운동은 각자의 상황과 체력에 맞도록 선택해야 합니다. 빠르게 걷기, 자전거 타기, 조깅, 수영, 등산, 에어로빅 댄스 등의 유산소 운동을 꾸준히 일주일에 3번 이상, 한 번 운동 시 30분 이상 합니다. 매우 규칙적으로 운동할 수 있으면 더 좋습니다. 당뇨병이 있는 경우에는 혈당이 잘 조절되도록 하여 적절한 식이요법과 운동이 필요합니다. 의사의 처방에 따른 약물 치료를 병행하도록 합니다. 지방간의 원인이 되는 약물을 복용하는 경우에는 주치의와 상의하여 약물 복용을 중단하거나 다른 약물로 대체해야 합니다. 네, 다음으로는 호르몬 장애 때문에 발생하는 합병증으로는 어떤 게 있나요? 대사증후군의 중요한 합병증으로 호르몬 장애를 꼽을 수 있습니다. 특히 복부 비만이 심한 분들에게 많이 나타나는데요. 우리 몸에 지방이 지나치게 많아지면 지방세포들이 호르몬 대사에 관여하여 남성에게 여성 호르몬 자극을 시키고 여성에게 남성 호르몬 자극을 시키게 됩니다. 그래서 비만 남성들에게 여성형 유방이 나타나는 경우를 종종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여자분들에게는 다리와 얼굴에 털이 많이 나는 다모증, 심한 여드름, 불규칙한 생리주기, 우월경, 무배란, 불임 등이 나타납니다. 네, 여성들에게도 이렇게 여드름이나 다리에 얼굴이 털이 많이 난다고 하니까 좀 무서운데요. 그 외에도 다른 합병증이 있을 것 같아요. 어떤 합병증들이 있나요? 네. 이상 설명드린 합병증 외에도 고지혈증, 고혈압, 통풍, 비만 등이 있습니다. 먼저 고지혈증이란 혈액 속에 중성지방이나 콜레스테롤 같은 지방 성분이 높은 상태를 말합니다. 콜레스테롤의 종류에는 LDL 콜레스테롤, HDL 콜레스테롤, 중성지방의 3가지가 대표적이며 모두 합쳐 총콜레스테롤이라고 부릅니다. 나쁜 콜레스테롤로 알려져 있는 중성지방은 간에서 세포로 콜레스테롤을 운반하고 남은 양은 혈관벽에 들러붙어 동맥경화를 일으킵니다. 반대로 HDL 콜레스테롤은 세포에서 간으로 콜레스테롤을 운반하여 간에서 콜레스테롤을 대사하게 하는 청소부의 역할을 하므로 좋은 콜레스테롤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보통 LDL 콜레스테롤 130, 중성지방 150 이상이면 고지혈증이라고 하는데요. 나이, 고혈압, 당뇨병, 관상동맥질환, 말초동맥질환, 경동맥질환, 복부 대동맥류 등의 혈관질환 여부에 따라서 약물 투여 시점과 치료 목표가 다릅니다. 따라서 일률적인 진단이나 치료 기준을 적용시키기가 어렵습니다. 고지혈증은 대부분 증상이 없습니다. 증상이 없다고 해서 장기간 방치하게 되면 동맥경화가 진행하여 앞서 말씀드린 심내혈관 질환이나 췌장암 등의 합병증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식이요법과 규칙적인 운동을 통한 생활습관 개선, 체중 조절이 중요하고 적응증이 된다면 전문의와 상담하여
적절한 약물 치료를 해야만 합니다. 네, 고지혈증도 대부분 증상이 없다고 하니까 좀 걱정이 되긴 하는데요. 어떻게 예방할 수 있을까요? 네, 건강한 식생활과 함께 규칙적인 운동을 계속하면 고지혈증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무조건적으로 고기나 기름진 음식을 먹지 않는다고 해서 고지혈증이 예방되는 것은 아니며 오히려 면이나 빵, 생크림, 술의 중성지방이 더 높으므로 자제하시고 올리브유 등 푸른 생선 등 불포화 지방이 풍부한 균형 있는 식단과 운동, 체중 관리가 중요합니다. 제 주위에 보면 중년 이후의 분들이 고혈압 때문에 병원 다니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저희 부모님께서는 아직 고혈압이 아니신데 다행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 대사증후군과도 고혈압이 관련이 있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심장은 우리 몸에 혈액량을 공급하기 위해서 초당 한 번 내지 2번 정도로 수축과 이완을 반복합니다. 이러한 심장의 펌프작용이 혈관벽에 가해지는 힘이 바로 혈압입니다. 이러한 혈압이 여러 가지 이유로 높아진 상태가 고혈압입니다. 원인은 크게 특발성과 2차성으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나이와 가족력 때문에 특별한 이유 없이 생기는 특발성 고혈압이 있고 반면에 부신질환, 콩팥질환, 혈관질환, 임신 등의 원인으로 나타나는 2차성 고혈압도 있습니다. 30, 40대의 비교적 젊은 분들이 갑자기 고혈압이 발견되었다면 한 번쯤은 혈액검사와 CT검사 등을 통해서 다른 원인이 있는 것은 아닌지 검사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만일 원인이 있다면 수술이나 시술을 통해 원인을 제거하면 완치가 가능합니다. 고혈압은 두통, 손발저림 등의 증상이 있는 경우도 있지만 증상이 없다가 갑자기 뇌출혈로 쓰러진다든지 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평소 검진에서 혈압이 높다고 들었던 분들은 가까운 병의원을 찾으셔서 상담받아 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요새 혈압약이 많이 좋아져서 약물 치료로 대개 치료가 가능합니다. 네, 그럼 마지막으로 통풍과 비만에 대해서도 설명 부탁드릴게요. 네, 바람만 불어도 아플 정도로 통증이 심하다고 해서 통풍이라고 명명된 이 질환은 우리 몸의 요산이 몸 밖으로 빠져나가지 못하고 쌓여서 생기는 병입니다. 따라서 요산을 잘 관리하는 것이 치료의 핵심입니다. 평소 식생활을 개선하고 소염제나 호르몬제, 때에 따라 요산 저하제를 복용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최근 최신 약물이 많이 개발되어 만성 환자들도 병원을 찾으시면 통증 조절이 한결 쉬우실 겁니다. 비만은 오늘의 주제인 대사증후군뿐만 아니라 설명드렸던 합병증과 모두 관련이 있는 대표적인 성인 질환입니다. 비만 역시도 만병의 근원이란 말도 있듯이 평소 체중을 조절하여서 비만을 예방하는 것이 모든 병의 예방법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네, 그렇군요. 마지막으로 시청자 여러분들께 당부의 말씀 부탁드릴게요. 예, 오늘 제가 말씀드렸던 대사증후군은 만성질환입니다. 만성질환은 급성질환과 달리 사람을 금방 죽이고 살리는 그런 병이 아닙니다. 또 정상이 거의 없고 서서히 진행하는 것이 특징입니다. 따라서 본인의 의지가 중요합니다. 의지를 가지고 평소 규칙적인 검진과 적극적인 생활습관 개선으로 관리한다면 평생 동안 건강하게 지내실 수 있습니다. 또 내과적인 약물이 많이 발전하여 심습적인 시술이나 수술 없이 약물만으로 치료가 가능합니다. 미루지 말고 적기에 병원이나 의원을 찾아 전문의와 상담하신다면 대사증후군을 정복할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대사증후군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감사합니다. 현대 사회는 디지털화되면서 더 빠르고 더 많은 양의 일들과 정보를 끊임없이 처리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런 환경 속에서 필연적으로 발생하는 질환, 대사증후군. 어떻게 예방할 수 있을까요? 오늘부터라도 마음의 여유를 가지시고요. 건강한 음식과 적절한 운동 해보시는 건 어떨까 싶네요.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다음 시간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